서구 우월주의를 뒤흔든 고문원의 기록다. 이건 분명 과장된 기록일 겁니다. 400년 전에는 이런 복음률이 불가능해요. 이 연구를 진행하는 이는 독일 명문 대학 출신의 문화사 전문가 마르크스 슈미트 교수였습니다. 그가 손에 쥔 조선 후기의 오래된 문헌에는 상업과 실용을 지향하는 지식 보급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 사회의 작동 방식을 연상시켰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인쇄술이 널리 퍼지기도 전에 조선의 평민들이 이토록 높은 실용적 문예율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인가? 마르크스 교수는 틀림없이 오류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깊어질수록 서구의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마르크스 교수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르크스 슈미트 47세는 베를린에 권위 있는 대학에서 중세 유럽사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그의 연구 주제는 정보 전달의 역사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어떻게 유럽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지속적으로 탐구해왔습니다. 그의 오랜 신념은 인쇄 기술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전진시킨 가장 위대한 발명이며 바로 이 기술이 유럽을 세계의 선진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태생인 마르크스 교수는 자국의 기술과 문화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상지이며 바흐와 베토벤을 낳은 예술의 나라입니다. 또한 철학자 칸트와 헤겔이 활동한 사상의 나라죠. 우리 독일은 나아가 유럽인이 인류 지성 발전이 기관차를 이끌고 있다. 그는 다른 나라들도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정보기술과 교육 시스템 면에서는 서양에 한참 뒤처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스 교수의 이러한 생각은 결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공부해온 역사, 직접 눈으로 확인한 문헌, 그리고 학계에서 교류한 모든 논의가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뒷받침하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연구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마르크스 교수가 대학 도서관에서 고문원을 살피고 있을 때 동아시아 연구 전문가인 한스 교수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르크스, 자네가 정보 전달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면 이 자료가 무척 흥미로울 걸세. 조선 후기에 관한 내용일세. 한번 읽어보게. 조선 후기, 변방에서 발전하던 시기가 아니던가? 그런 사회가 내게 무슨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마르크스 교수는 마뜩 찬하하며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페이지를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은 즉시 변했습니다. 자료에 기록된 내용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조선시대의 실용서적이나 일용잡자 일화 같은 인쇄물 또는 필사본이 평민들 사이에 널리 유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상업계약, 계산, 실용 지식 전달에 사용되었습니다. 상업정보, 계약서, 양식, 심지어 농사법까지 이 모든 실용 지식이 이러한 매체를 통해 평민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문서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현대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몇 푼의 돈에 불과해 대부분의 평민 가정에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크스 교수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푼의 돈으로 정보가 이토록 저렴하게 유통된다니 유럽에서는 인쇄술 발명 이후에도 책은 한동안 귀족이나 성직자의 전유물이었고 평민들이 실용 지식을 쉽게 접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더 읽어 내려가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조선 후기 남성의 실용적 문예율이 약 30%에서 40%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 유럽의 일반적인 문예율 역시 약 30%에서 40% 수준이었습니다. 마르크스 교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성 문예율이 40%라니, 신흥 변방 사회에서 이토록 놀라운 수치라니, 틀림없이 계산 오류일 것이다. 그는 황급히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전국에 약 1000여 곳 이상의 서당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민간이나 지방 사대부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평민의 자녀들 주로 남아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0여 곳이라니 이제 막 개발되던 국가의 교육 인프라로서는 인상적인 밀도였습니다. 400년 전 사회에 이처럼 실용과 상업을 동력으로 하는 교육 기반이 존재했다니 마르크스 교수의 세계관은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상식, 즉 문명의 우월성과 정보기술의 발전사가 모두 의문에 직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한다. 만약 이 기록들이 정확하다면 내가 이제까지 이해해온 역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2부
구텐베르크 이전의 혁명, 금속 활자. 다음 날부터 마르크스 교수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조선 후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로 작성된 연구 논문, 당시 서양인이 조선을 방문한 기록, 그리고 번역된 동양 고문원까지 그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치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마르크스 교수의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의 기록에는 한양 후 서울의 길거리에서 평민들이 글을 읽고 상업계약서와 장부를 읽으며 열렬히 논의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보고서에도 조선인의 높은 실용적 문해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농민의 자녀들까지도 간단한 상업 문서를 읽고 쓸 수 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남긴 기록들이 동일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 교수는 더 이상 이 기록들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기록 높은 실용 지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 마르크스 교수의 의문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특히 그를 괴롭힌 것은 서양과 동양의 발전 과정의 차이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인쇄술이 발명된 후에도 책은 상당 기간 귀족과 성직자의 전유물이었고 평민들이 실용 지식을 쉽게 접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왜 조선에서는 실용 지식의 민주화가 이토록 이른 단계에 이루어졌을까? 마르크스 교수는 더욱 상세한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나는 조선 후기 실용 지식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철저히 연구해야만 한다. 그 속에 분명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의 조선 후기 본격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크스 교수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인쇄술이었습니다. 그들은 목판 인쇄 기술을 통해 대량 생산을 했을 것이다. 출판업자와 서각장이 기획과 제작을 맡고 전문 필사자나 판매상들이 거리에서 판매하는 이 메커니즘 자체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목판 인쇄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보다 더 오래되었고 중국에서 전래된 것일 테니. 그러나 다음으로 드러난 사실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인쇄물의 내용 종류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업계약서 양식, 회계계산법, 약초 지식, 법령, 절기, 심지어는 희곡의 노래 가사집까지. 교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생존과 경제를 지향하는 지식 네트워크 아닌가. 실용 지식, 경제 정보, 심지어 오락 콘텐츠까지. 400년 전 조선 사람들은 현대인과 다름없는 실용 지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쇄물의 유통 속도였습니다. 중대한 사건 발생 후 수시간 내에 일부 긴급 통지나 공고가 관청이나 지방 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언론과 같은 즉각성은 아니었지만 한양을 중심으로 한 정보 유통망은 매우 빨랐습니다. 마르크스 교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시간 내라니.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상업 및 행정 정보 수집 및 유통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조사가 지속되면서 한양의 지식 네트워크의 정교함이 끊임없이 드러났습니다. 객주와 체크라 불리는 정보 수집 및 유통 전문가들이 도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지방사대부나 체크에게 보고되었고 체크는 인쇄할 준비가 되어 있다가 상업적 혹은 행정적 정보가 접수되면 즉시 판을 새기고 인쇄를 시작했습니다. 보따리 장수나 책 장수는 인쇄물이 완성되는 즉시 거리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조직화된 실용 지식 산업이다. 현대의 상업정보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 마르크스 교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보다 더 효율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르크스 교수의 놀라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조사한 문제는 왜 이토록 많은 평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3부 조선의 서당과 평등 교육의 이상. 서당 관련 자료를 깊이 읽어 내려가면서 마르크스 교수는 조선 후기 교육 시스템의 실용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당은 민간 교육자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 주판셈부터 상업문서 작성법, 기초산술, 심지어 신분 상승을 위한 과거 참여를 위한 고전 문학까지 가르쳤습니다. 조선 후기는 상대적으로 신분제도가 엄격했지만 서당에서는 농민, 상인, 장인의 자녀들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된 목적은 장사를 하거나 신분 상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교육이라니. 유럽에서는 귀족의 자녀와 평민의 자녀가 한 곳에서 배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이 오히려 더 평등주의적이었단 말인가? 마르크스 교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당의 보급률이었습니다. 전국 1000여 곳이 넘는 서당 중 한양에만 약 300여 곳이 있었습니다. 인구 10만 명 규모의 도시에 300개의 교육기관이 존재했다니 현대 기준으로 보아도 놀라운 밀도였습니다. 마르크스 교수는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한양 인구 10만 명에 서당 300곳. 단순 계산으로도 각 300명당 서당 한 곳이 있었단 말인가? 이 밀도는 현대의 편의점보다 더 높지 않은가? 그리고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서당의 비용 체계였습니다. 서당의 학비는 현대 화폐 가치로 환산해도 평민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심지어 쌀이나 채소로 학비를 대신 지불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상업적 또는 입신양명의 수요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었다는 뜻인가? 이토록 포괄적인 교육 시스템이 400년 전에 존재했다니 마르크스 교수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유럽의 같은 시기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같은 시기 독일의 교육은 주로 교회에서 담당했지만 그 대상은 성직자 후보생과 귀족 자제에 국한되었습니다. 농민의 아이들은 글을 배우는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이 비교는 마르크스 교수에게 조선 후기의 실용 지식의 민주화라는 독특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했습니다. 지식의 전파가 밑바닥의 경제 발전과 신분 상승에 대한 갈망에 의해 추동되고 있었습니다. 사부, 직지와 한글, 서양을 앞지른 지식혁명. 그러나 마르크스 교수의 조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조선은 이토록 이른 단계의 실용 지식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었을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 마르크스 교수는 조선 후기의 사회 구조 자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도시 구조를 살피던 마르크스 교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양은 동아시아의 중요한 상업 항구이자 행정 중심지였는데 인구수보다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한양의 고도화된 도시 기능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비된 수리 시스템과 지방자치 조직에 의해 유지되는 치안 및 공중위생이었습니다. 마르크스 교수는 이를 현대 도시와 비교했습니다. 이러한 도시 기능들은 현대 선진국의 도시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그런데 이토록 완벽한 시스템이 400년 전에 존재했다니.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지방자치 시스템이었습니다. 헌옷, 폐지부터 금속 폐기물까지 모든 쓰레기가 자원으로 재활용되었습니다. 지방 조직이 도시를 순회하며 분리수거를 실행했습니다. 조선 후기 조선인들은 이미 현대의 순환형 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었단 말인가? 마르크스 교수는 환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대 유럽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독일이 지금 재활용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지만 그 기초 사상은 400년 전 조선에 이미 존재했단 말인가? 마르크스 교수의 놀라움은 계속 깊어졌습니다. 조사가 심화될수록 한양 문화의 풍부함 또한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민간 판화, 희곡 등 평민 예술이 발달했고 평민들은 쉽게 오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전시장, 연극 무대 등에서 진기한 동물이나 공연 예술이 전시되었고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원류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체크들이 복권을 발행하여 평민들이 꿈을 걸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교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러한 문화가 평민을 주체로 하여 발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문화와 예술은 귀족의 것이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평민들이 문화의 향유자이자 주체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마르크스 교수의 조선 후기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조선 후기 조선은 단순히 고도화된 도시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평민의 경제생활을 핵심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실용 지식을 공유하며 배움을 열망하는 극도로 성숙한 시민, 사회였습니다. 5부, 국격의 발견, 금전으로 살 수 없는 지혜. 그러나 마르크스 교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조선은 이토록 이른 단계의 시민 사회의 성숙을 이룰 수 있었을까? 유럽에서는 시민혁명이라는 격변을 거쳐야만 이루어진 이상인데 왜 조선은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마르크스 교수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유교윤리 네오 컨퓨셔니즘라는 개념을 접했습니다. 유교윤리는 조와 화를 중시하며 대립보다는 화합을 선택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화 전통에서는 무력 지배보다 덕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덕치를 숭상했습니다.
유교적 교육 사상의 영향으로 학문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마르크스 교수는 이러한 문화 요소들이 조선 후기 사회 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사회 발전이 상업적 부의 축적과 교육에 대한 유교적 숭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르크스 교수의 연구에 정점을 찍은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선은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나 앞서 금속 활자 메탈 무버블 타이프를 발명했다. 직지 심체유절 심요 1377년이라는 문헌은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 1455년보다 약 78년 전에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습니다. 마르크스 교수는 이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인쇄술의 발상지가 독일이 아니었다니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구 중심의 역사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1443년 사실은 그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글자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쉬운 문자를 만들었다. 복잡한 한자와 달리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의 등장. 이것은 유럽에서 라틴어와 성직자 중심의 지식 독점을 타파하는데 수백 년이 걸린 것과 대비되었습니다. 마르크스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조선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섰던 것이 아니라 지식의 평등을 국가 통치 철학으로 삼았던 나라였습니다. 금속 활자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있었고 그것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뒷받침했으며 서당이라는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상업적 수요와 유교적 교육열, 그리고 통치자의 애민 정신이 결합하여 세계 최초의 평민 지식 사회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마르크스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믿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선의 역사에 대해 가졌던 정체되고 변방에 머물렀던 사회라는 편견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조선왕조실록 광이 방대한 기록은 조선이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왔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놀라운 지적 성숙도를 가지고 있었다. 마르크스 교수는 깊은 감동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지식을 평민과 공유하고 순환형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며 백성을 존중했던 인문주의적 통치 철학이 있었다는 것을. 지혜와 배움, 그리고 평등은 금전이나 기술만으로는 살 수 없는 국격이다. 마르크스 교수는 자신이 인류 문명의 기관차라고 믿었던 서구 중심의 역사관을 완전히 버리고 조선이라는 국가의 조용하고도 위대한 지적 성취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이후 서구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정보 전달의 역사에